네, 안녕하세요. 저 산업연구원의 조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국형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전 세션에서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일단 순환경제 구축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정책,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세션 그리고 제 앞선 발표자님들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국형 플라스틱 순환 경제니까 한국 플라스틱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략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산업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뭐가 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여기 되게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 백부터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원료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최근에 글로벌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천연 소재들을 대체하는 수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석유계 연료, 석유계 원료를 사용하던 것에서 좀 더 친환경화가 되고 있는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플라스틱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가공 기술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요 산업에서 어떤 물성 그리고 어떤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성형과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산업인데, 불행하게도 수요 측은 굉장히 대기업, 그다음에 공급, 이 조달하는 쪽도 굉장히 대기업으로 구성돼서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밑에 그림을 좀 봐주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달하고 수요가 굉장히 큰 대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국내 플라스틱 산업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 체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플라스틱 밸류체인을 조달부터 수요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경쟁력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세계 5위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중국에 이제 작년부터 추월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독일이 가장 앞서 있는데, 독일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은 전체적으로 다 열위에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을 봤을 때 경쟁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매우 약간 좀 낮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세안 지역의 신흥국들이 국가적으로 주도를 해서 생산 설비 신증설 규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이 범용 제품 시장에 이 해외산 제품들이 이제 굉장히 저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런 것들을 이런 추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독일이라든가 일본들은 이제 수요 산업하고 굉장히 연계성을 높게 만드는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건 참고 자료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흥국산 플라스틱 제품이 우리나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덤핑 이제 관세 같은 것들을 몇 번 이제 부과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과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부과가 되게 되면 수입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점차 떨어진다라는 실증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인구와 경제 성장하고 굉장히 동조성이 높은 그런 특징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아시아라든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앞서서 말씀드린 왜 이게 필요하고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앞서 발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넘어가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핸드아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형 플라스틱 순환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한 다른 기관의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6%,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량도 연평균 9.1% 이렇게 굉장히 높게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의 석유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23%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용 비중을 어떻게 높이는가가 향후에 이제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뭐 나비 모델이라고도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통되고 소비돼서 이 나와 있는 이 플라스틱 제품을 어떻게 수거를 잘하고 물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가,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원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의 미래상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원인은 당연히 그 탄소 중립과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 원료랑 플라스틱으로 되는 이 순환 경제가 국내 이제 화학 산업의 탄소 중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저희는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원료 같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바이오 원료 같은 경우에 2030년에 그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그 글로벌 바이오 원료의 양이 전체 한 최대 6%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같은 것들은 현재에도 지금 석유계 납사에 비해서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화사들의 이제 부담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라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철강 산업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아니면 플라스틱 산업에서 관련된 폐플라스틱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5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해외산 폐플라스틱이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공급 부족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수요에 대해서 초과 수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인파이나이트 플라스틱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활용 회전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한번 이렇게 회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폐플라스틱의 회수율을 높여서 이 재활용되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회수율을 높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폐플라스틱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뭐 수거나 선별하는 기업들 그리고 재활용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원료를 받아야 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베네핏을 자기한테 가져다 줘야 되거든요.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실적을 인정받거나 그다음에 이것들이 ETS,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와 연결되는 어떤 실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수거, 선별, 재활용, 재생원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순환 경제 사이클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과 제조 같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온실가스 저감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ETS랑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느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 유통 소비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환경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B2C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대체재 물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 빨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것들을 문화지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체재들에 대한 어떤 물성이나 아니면 기능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점점 더 이 분리 배출에 대해서 점점 세분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 이런 것들을 좀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거와 선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거 선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데 그 증가되는 비용들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요 기업들이나 여기다가 이제 전가할 수 없는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돼서는 이게 재생돼 있는 원료가 기존에 이제 지금은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플라스틱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1차 플라스틱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쪽을 고려해서 가격을 만들다 보니까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기업의 경영 불안정성하고 높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가격 전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희 이제 아이디어 측면입니다.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금 각 단계별로 해서 까만색 부분은 환경부라든가 산업부에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빨간색이 아직 해외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인정받고 특히 이제 물리적 재활용 같은 것들은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ETS랑 어떻게 연동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통 소비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인증과 연계되어 있는 레이블링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선행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 와인에다가 어떤 그 원산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질에 대한 표시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소비자들의 어떤 한계 지불 의사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어떤 제품에다가 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간략한 인증 체계를 좀 구축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들이 B2C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B2B도 굉장히 크거든요. 산업용 플라스틱도 대단히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측면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 일본과 아니면 뭐 EU라든가 이런 쪽의 특징이 공급망 내 얼라이언스가 기존의 화학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수요 산업들을 대규모 포함시키는 그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좀 고려해서 수요 산업들, 뭐 건설, 생활 소비재라든가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산업들도 같이 여기에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선별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거 선별 기능이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페트나 아니면 PE 제품들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필름 쪽은 잘 안 되거든요. 합지가 돼 있기도 해서 이거를 다시 벗겨내는 데 되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하나가 무인화가 빨리 이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선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선별의 용일성들을 고려해서 처음 단계부터 제품을 기획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격 변동성들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국내 플라스틱 기업들 이런 것들의 경영 안정성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가격 고시 기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짧게 아니면 좀 길게 보여줘서 가격 안정성을 좀 기여할 수 있는 저런 얼라이언스 안에서의 어떤 협력이 좀 저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 사례에서 제가 참고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뭐 ODA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신흥국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이 폐플라스틱 순환 경제, 순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시스템 수출하는 케이스가 뭐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내 대형 이제 EPC 사업 같은 것들이 시스템으로 수출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재활용 또는 순환 경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라든가 기술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